삼국지 총나라에서 명성이 있었으나 중이 쓰이지 못한 인물이 있으니 조운입니다. 오늘 손찬이 형은 조운에 대해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했던 건데 그 통무지정매와 함께 더욱 충실한 분량으로 재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운이 당대에도 지금도 명성이 상당하죠. 사실상 당대 명성이 있더라도 지금 딱히 대우받지 못하는 인물들도 많거든요. 황보숭이라든지 양주 삼명들, 그리고 하우연, 등해, 육항 이런 인물들. 기록의 양과 당시 직급, 활약을 보면 조운과는 그 급이 다르나 오늘날 그에 맞는 대우와 인기를 누리지 못한다. 소설 연희와 코에이의 픽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죠. 반면에 조운은 소설 연희로 떡상 버프를 한번 받고 여기서 코에이가 조운을 개사기 캐릭터로 만듭니다. 사실상 조운은 코에이의 프랜차이즈 스타라 할 수 있는데 이건 코에이 삼국지 최초의 작에서 조운의 능력치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무력이 99에 지력이 90이에요. 괜히 조운을 코에이의 양아들이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게임의 흥행을 위해서 하나의 간판 스타를 세운 거죠. 그리고 이게 먹혔다. 조운이 스토리를 가지고 있거든요. 수많은 적군들이 활보하는 가운데 스스로 들어가 주군의 아들을 구해왔다. 더욱이 연희 뻥치기로 1대 100만으로 피 튀기게 싸워서 살아 돌아왔다. 당시 일본 사람들한테 다이묘와 가신의 아름다운 스토리를 떠올리게 한다는 말입니다. 무사도, 즉 사무라이 정신을 상업화에 이용하는데 가장 적합한 인물이었다. 그리고 그 게임의 영향으로 국내에서도 조운의 팬덤이 엄청나죠. 저도 어릴 때 공손찬을 플레이한 이유가 공손찬이 좋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요즘 코에이 삼국지 시리즈에서는 공손찬 완전 기병 깡패죠. 그런데 초반작에서는 공손찬이 거의 개 잡장이었거든요. 그럼에도 초반 시나리오에서 공손찬을 플레이하면 젊은 조운을 볼 수 있었단 말입니다. 당대 시점으로 돌아가서 이런 거품들을 좀 걷어내보자 이거예요. 일단 조운은 상산 출신으로서 황건적에 난 이후 나라가 혼란할 때 거병한 걸로 보입니다. 이 상산이 원래 왕작에 있는 국이었습니다. 헌제 때 낭야왕이 세워질 때 폐지되었다 되어 있는데 조운이 왜 거병했는지 유추할 수 있는 교차 검증 기록들이 있습니다. 황건적의 난이 일어났을 때 관리들은 물론이고 왕들도 자신의 봉토를 버리고 도망갔다 되어 있어요. 후한서를 보면 상산왕 유호가 황건적의 침략을 받아 도주했다. 황건적의 난이 불과 8개월 만에 진압되었지만 그 잔당들과 아류들이 계속 9년을 약탈했거든요. 이 약탈은 황건적의 난이 진압된 훨씬 뒤인 190년대 중반까지 이어져요. 그런데 공권력이 이들 지방을 보호해주지 못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 일부 9년에서는 지역에 뜻있는 자들이 거병했습니다. 향토 예비군 마냥 우리 고을 우리가 지키자 이거죠. 대표적인 예가 이통과 허저예요. 이통과 허저도 도적들로부터 고을을 지키려고 거병한 겁니다. 즉 조운도 마찬가지다 볼 수 있어요. 거병의 근거는 조운이 공손찬한테 인간하죠. 공손찬이 너네 주의 사람들은 다 원소를 따르길 원하는데 너는 왜 나한테 왔냐? 그러니 조운이 네가 이뻐서 온 것도 아니고 원소가 미워서 그리 안 간 것도 아니다. 단지 인의 가르침으로 통치하는 곳을 찾고 있다 말했다는 일화인데 이때 조운이 혼자 온 게 아니에요. 봉군 소거, 장이 종리병리의 공손찬, 본군 즉 상산에서 거병하였는데 그 관리들과 병사 무리들을 이끌고 왔다 되어 있어요. 이 상상국이 왕이 도망가고 사실상 독자 세력화된 정황이 있거든요. 도망간 상산왕 유호가 상상국의 마지막 왕입니다. 그런데 영제 때에는 이 상상국을 폐지를 못 시켜요. 보통 이런 경우 군으로 바꿔서 태수를 파견해야 되거든요. 그게 안 됐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태수 부임도 제대로 못 시키고 하니까 유언의 종친 주목제도가 씨알이 먹힌 겁니다. 이걸 헌제 때 사실상 조조가 헌제를 옹립하고 유씨 왕들을 다시 세우면서 상상국이 폐지되게 되는 겁니다. 조운 입장에서 당시 고을을 계속 지키자니 물자도 모자라고 언제까지 지킬 수 있을지도 모르겠으며 중앙 조정과의 관계도 껄끄럽죠. 정식 임명된 자리가 아니니 무단 점거에 가깝고 태선 명목으로 조정에 칙사가 들어오면 굴복하느냐 항거하느냐 고민을 해야 되기도 하며 이때 정치적으로 잘못 엮이면 멸족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거병한 자들이 제후들에게 문단을 구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전술한 이통과 허저도 결국 조조 밑에 들어가죠. 물론 이 기록은 조운 별전의 기록이라 신뢰성에 문제가 좀 있긴 해요. 조운에 대한 대부분의 고평가가 별전에서 나온 건데 조운 별전은 사료적 가치가 떨어집니다. 일단 저자를 알 수 없다는 게 크죠. 저자를 알면 그 저자의 생애와 정치적 관점을 참조해서 거를 거 거르고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안 된다. 게다가 조운 별전의 내용은 조운에 대해 찬양 일색입니다. 그래서 조상을 찬양하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후손들이 날 좋아해 쓴 거 아니냐 하는 관점도 있는 거예요. 다만 조운 별전을 제외하고는 조운의 촉서 열전 기록이 너무 적어 얘기거리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인용을 합니다. 물론 터무니없거나 본전하고 배치되는 내용들은 배제하고요. 암튼 당시 유비가 공손찬 밑에 있었는데 이때 둘이 만났다. 유비가 평원상에 오르게 되는 게 공손찬 밑에서 원소의 침략을 막은 게 크거든요. 물론 당시 지휘관은 전해고 유비가 바로 전해 밑에서 지휘를 받았죠. 이때 조우는 유비의 기병을 지휘했다 되어 있습니다. 다만 당시 유비가 별부사마로서 참전했거든요.
보통 자체 부국들을 데리고 있던 자들에게 별부사마를 시켰습니다. 군의 사마긴 한데 별군을 이끄는 사마라는 거예요. 용병 비슷한 거라 보면 됩니다. 그런데 유비가 당연히 말이 부족했겠죠. 찬이 시군을 파병했다. 조훈한테 기병대 딸려서 보낸 거예요. 이때 유비와 조훈이 급속도로 가까워지는데 공손찬이 통솔 무력 깡패지 덕망 있는 자는 아니었죠. 형의 사망을 빌미로 공손찬을 떠납니다. 이때 유비가 이놈 다시 오지 않을 놈이다 알아채고는 아쉬운 작별 인사를 했다. 운이 말하길 종부배덕이야 끝내 덕을 저버리지 않을 것이다 했다고 하는데 훗날 만남에 대한 여지를 준 아름다운 일화이면서도 이게 조훈이 유비 밑에서 큰 일을 맡지 못한 하나의 힌트가 될 수도 있다. 공손찬한테 인을 말하고 유비한테 덕을 말하죠. 오나라에 비슷한 사람 하나 있어요. 육적이라고. 전쟁하면 안 된다. 공자님께서 뭐라 했냐. 그리고 관중이 제왕공을 전차 즉 전쟁을 통해 패자로 만든 게 아니지 않느냐. 이런 답답한 소리를 하니까 육시 문주임에도 육순한테 밀린 거예요. 조훈이 성품이 바른 인물인 건 엿볼 수 있는데 융통성이 없다. 나중에 입촉하고 전리품을 각 군으로 다 돌려보내자 하죠. 개고생한 동료들이나 자기 부하들 말도 좀 들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1차 북벌 이후에도 조훈이 기고에서 퇴각작전을 완벽하게 수행하죠. 그래서 제갈량이 야 니들 고생했다. 물자 남은 거 니들 나눠 가져라. 조훈이 뭐라느냐? 아닙니다. 국고에 귀속시키십시오. 밑에 애들은 우라통 터집니다. 사장이 고생했다. 니들 팀원 성과급 이러면서 돈 몇천 던져줬는데 팀장이 아닙니다. 회사가 힘든데 어찌 받습니까? 해버린 거죠. 물론 부하들에게 박하기로는 위나라 서왕도 비슷한 캐릭터인데 유비가 이런 원칙주의자들을 좋아했으면서도 큰일을 맡기지는 않거든요. 법정은 물론이고 제갈량도 원칙주의자는 아닙니다. 법정이 원칙 없이 숙청을 하는데도 그걸 문제 삼지 않았던 거 보면 제갈량도 상당히 정치적인 인물이었던 동시에 실용주의자였어요. 그래서 유비가 자기로 추병할 때에도 제갈량은 입을 닫고 있죠. 형이 오나라에 있으니까 이해충돌 요소가 있다. 이거 잘못 엮이면 나락간다. 반면에 원칙주의자 조훈은 유비한테 잔소리합니다. 우리 숙적이 조조 아니냐. 왜 송건이랑 싸우냐. 이릉대전 시에 유비가 풍습을 대독으로 임명하고 조훈은 후군으로 대기시키게 된 결정에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조훈의 이런 원칙주의자의 면모를 더 볼 수 있는 일화들이 또 있습니다. 조훈이 개양태수를 할 때 그 전임태수 조범이 조훈을 꼬시죠. 미망인이면서 미인인 자신의 형수를 소개해줍니다. 성이 같은 문제가 있었지만 유비는 목황후랑 인척으로 엮여 있었음에도 정치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황후로 받아들였거든요. 물론 고민하긴 했어요. 당시 형남에서 태수를 하고 있던 자들은 다 지방 유지들이에요. 이런 사람들과 혼인으로 관계 맺는 게 출세에 도움이 되거든요. 당시 인맥과 관심만한 자산이 없던 시대였는데 조훈이 이걸 뿌리쳤다 이 말입니다. 물론 조훈별전에는 조범이 원래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으나 조훈이 그와 엮이지 않아 신변에 문제가 없었다 되어 있지만 조범이 봤을 때 그 조훈 밑에서는 이거 지금까지 해먹던 것도 못 해먹게 하고 안되겠다 하고 내뺀 거라 봐야 됩니다. 호족들 같은 지방 유지들은 웬만하면 자기 바운더리를 버리지 않아요. 게다가 조범이 어떤 계략을 꾸몄는지 구체적으로 나와있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누리던 이권을 인정을 안 해주니까 도망했을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유비가 국지도발에서 하우돈이 왔을 때 하우란이 생포되었다 되어 있는데 조훈과 하우란은 동양 출신임에도 조훈이 하우란을 개인적으로 멀리했다. 장류와 서왕은 관우하고도 교분을 나눴는데 이건 좋게 말하면 공과 사를 잘 구분한다 볼 수 있지만 결국엔 조훈이 곁을 안 주는 캐릭터란 뜻이에요. 유비가 봤을 때 조훈 같은 자는 지휘관으로서 맞지 않다. 그래서 조훈이 생에 큰 전공이 없어요. 자잘한 별군 가지고 지휘받고 싸운 게 거의 다라 보면 됩니다. 다만 오히려 이런 고상한 원칙주의가 후대 사대부들한테 큰 호응을 받아요. 진수조차도 제갈량이나 관우, 장비한테는 평을 하면서 단점을 꼬집기도 했죠. 이들은 큰 권한을 가지고 있던 실패자들이었으니 그런 평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게 사실입니다. 조훈 같은 경우에는 저들만큼의 권한을 가져본 적이 없고 품성도 상당히 고상했기 때문에 딱히 욕먹을 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후대 학자들도 조훈을 악평한 사람은 없어요. 조훈이 유비가 시키는 심부름 같은 건 원칙대로 잘했죠. 유비가 원소 밑에 있을 때 당시 유비한테 예주목의 인수가 있었는데 원소가 유비를 예주 연암으로 보냅니다. 야, 연암이 원래 우리 집안 본적이고 허두하고도 지척이다. 너 예주목 인수 있으니까 조조의 후방을 교란해라. 이때 유비가 자기 부곡이 있음에도 부곡들 대신 원소의 군대를 끌고 갔다 되어 있어요. 의심 많은 원소가 조치한 하나의 장치일 수도 있겠죠. 기록에서는 유비가 원소 밑에 있을 때 조훈한테 몰래 사병을 모아라 지시했다고 되어 있는데 실상은 아마 원래 있던 부곡들 관리를 맡겼을 거예요. 원소의 눈을 피해서 몰래 사병을 모은다는 게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원소가 자신을 따르던 용병 대장들한테 했던 짓을 보면 이런 식으로 딴 주머니 차다간 들키는 순간 바로 목이 날아가요. 그런데 원래 있던 부곡이면 정당성이 있죠. 해산할 수도 없다 이 말입니다. 조인이 조조한테 유비는 원소의 군대를 끌고 있다. 제대로 통솔할 수 없을 것이다 하면서 기병대로 털어버리죠. 유비가 원소한테 돌아가니 너 연암에 또 가라 해요.
연암에 다시 가서 이번엔 유표랑 한번 일을 꾸며봐라. 이때에는 이전과 다르게 유비가 자신의 원래 부국들을 데리고 남하하는 겁니다. 님 병사들이랑은 손발이 안 맞아서 패했다 뭐 이런 구실을 냈겠죠. 그 유비의 부국들을 유비 부제시 조훈이 관리를 하고 있었다 보는 겁니다. 조훈이 명성을 얻게 되는 계기가 있죠. 이건 뒤에서 자세하게 얘기할 건데 바로 조조의 5천 호표기 기병대의 추격 속에서 아두를 빼내온 겁니다. 이에 대한 보상으로 유비는 조훈을 아문장으로 곁에 두게 됩니다. 아문장은 아문기를 지키는 그 총대장의 부관이에요. 아문의 기는 상당히 중요하게 여겨졌죠. 그래서 소설에서도 바람에 대장기가 부러졌다 이런 복선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습 당해서 이 아문기가 적군의 손에 넘어갔다, 사기가 날아가게 됩니다. 총대장의 본영이 털렸다는 거예요. 이처럼 전쟁터에서 항상 대장과 아문에서 함께하는 보직이다 보니 가장 믿을만한 사람을 시키겠죠. 그럼에도 보통 아문장 같은 경우는 젊은 장수를 쓰는데 그만큼 유비는 조훈이 배신할 자는 절대 아니다 믿고 있던 거예요. 이 아문장이 배신하면 지휘관은 바로 목이 떨어지거든요. 그렇다고 아문장군이 호위를 담당한 건 아닙니다. 조훈이 아문장 된 게 나이 40줄인데 하루 종일 뒤에 세워놓고 그러지 않는단 말입니다. 실질적으로는 도위급 젊은 무장을 호위로 뒤에 세워놓는 거고, 무엇보다 아문장의 역할은 아문기를 관리하면서 지휘관의 심부름을 하는 부관이라 보면 됩니다. 그래서 지휘관이랑 가까워질 수 있는 요직이긴 해요. 여기서 예쁨 받으면 왜군의 지휘관이 되고 하는 겁니다. 위원도 유비의 아문장 출신이에요. 어떻게 됐습니까? 장비를 제끼고 한중독이 되지 않았습니까? 일개 아문장에서 바로 한중독으로 신분 급상승한 겁니다. 그런데 조훈은 그러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참고로 조훈이 역임했던 계양태수는 왜군의 지휘관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이 형남은 제갈량전에 나와있듯이 제갈량이 세수를 관리했어요. 나중에 유비가 유장을 칠 때 제갈량이 그거 모아서 들어간 겁니다. 독이나 도둑 같은 군직이라기보다 독이 아닌 태수, 말 그대로 세수를 걷기 위해 파견된 행정관이었다. 소설 연희에서나 유비가 싸워서 탈환했다 되어 있지만 실제 역사의 기록에서 유비는 형남을 무혈로 점령하거든요. 제갈량이 입촉할 때 장비와 조훈을 데리고 가죠. 이때도 총지휘관은 제갈량이었습니다. 제갈량이 메인지시 백제성을 털고 조훈한테는 별군을 주고 강양을 거쳐오게 하는 거죠. 그리고 유비가 조훈을 호랑이의 위세가 있는 장군, 즉 호위장군이라 부른 일화가 있죠. 황충을 기병 수십 기로 구하고 무슨 공성계를 썼다 이런 일화인데, 저는 이 조훈별전의 일화는 다른 장수들의 일화를 짜깁기 한 거라 봐요. 공성계는 주한한테서 따왔고 다시 적진에 들어가 부하를 구한 건 장류의 일화에서 따왔을 겁니다. 이 북산에서의 전투가 오직 조훈별전에서만 나옵니다. 당시 이 전투 등장인물이었던 장익이나 황충 둘 다 촉서 열전을 가지고 있는 인물인데 이 일화가 안 나와요. 그럼에도 양보해서 이 일화가 사실이다 가정하면 이 조훈별전의 북산 전투 일화에서 조훈의 지휘가 황충의 부장이었습니다. 황충이 정군산에서 공을 세우고 인정받기 시작한 시기거든요. 조훈은 유비를 그리 오래 따랐는데도 굴러온 돌들한테 지휘권에서 다 밀렸다 이 말이에요. 유비가 죽기 전에 조훈에게 임명해준 최고 군호가 익군장군입니다. 이게 족보 있는 자포냐? 아니에요. 소문장군 이런 것처럼 유비가 그냥 만든 장군직, 즉 족보 없는 개자포예요. 그리고 조훈을 사랑하시는 족바분들께서 조훈은 중호군이었지 않느냐 심심찮게 말씀들 하시는데, 중호군을 누가 임명해줬습니까? 유비 죽고 유손이 임명해줬어요. 즉 조훈은 유비가 죽고 나서야 그럴듯한 군호와 군직을 갖게 됩니다. 제후에 봉해지고 정남장군이라는 사정장군의 족보 있는 군호에 중호군의 군직 다 유비가 아닌 유선이 내려준 거예요. 왜냐? 유선의 생명의 은인이거든요. 보은의 성격이 강한 걸로 봐야 됩니다. 유선을 구한 명성, 이거 하나만큼은 누구도 가질 수 없는 명성이었다. 그러니까 조훈은 명성에 비해 전공이 없는 장수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중호군이라는 군직도 사실 당시 조훈 짬밥에 할 자리가 아닙니다. 거의 60줄의 중호군이 된 거거든요. 중호군은 중군의 호군이란 뜻이에요. 삼국을 통틀어서 이 중호군 자리는 젊은 엘리트들이 거치는 자리입니다. 왜군으로 나가서 공을 세우기보다 앞길 보장된 금수저들이 수도에서 방구나 좀 끼는 그런 자리란 말입니다. 하다못해 제갈량 퀴즈, 강유가 중간군을, 그것도 그냥 중간군도 아니고 전방에서 정서군을 이끌면서 중호군보다 높은 중간군을 떠리로 겸직, 즉 행중간군이죠. 이때가 30도 안 되는 나이였습니다. 참고로 당시 군편제에 중군과 왜군이 있죠. 사실 조훈 짬밥 정도 되면 왜군 지휘관으로는 못 나갔더라도 최소한 중군의 영군은 됐어야 돼요. 중군의 총 지휘관이 바로 중군의 영군, 즉 중영군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강군이 있습니다. 중강군 되겠죠. 그리고 호군은 사실상 영군의 부하예요. 게다가 왜군의 호군이 아닌 중군의 호군이죠. 급이 더 떨어집니다. 난세에서 중군은 사실상 전공 세울 기회도 없고 할 게 없어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은 이미 다 알고 계실 부분들인데, 중군의 지휘관을 중령군이 한다면 왜군의 지휘관에는 독, 도독 또는 제군사가 있죠. 병권의 규모가 현이나 군 정도 되면 독, 2개 이상의 군에 달하면 도독,
주에 달하면 제군사입니다. 그 밑에 감군이 있는데 감군과 영군, 제군사는 부하와 상관관계가 아닙니다. 감군은 감군사자라고도 하는데 직속상관이 황제예요. 즉 감군은 대놓고 영군 또는 도독이나 제군사를 감시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위관이 그 감군의 권한으로 정서군을 이끌던 등해를 죽일 수 있었던 것이고, 원소 휘하에서는 저수가 감군이었죠. 그런데 기주군의 대장은 원소였단 말입니다. 원소는 저수한테 감군을 줘서 나는 황제의 군을 이끄는 자다 쇼한 거예요. 당연히 저수가 황제의 명을 받고 원소를 감시한 게 아니었죠. 곽도의 발언을 보면 사실상 강군이었던 저수가 원소 바로 밑에 군권 2인자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상당히 기형적인 구조죠. 그러면 호구는 뭐냐? 지휘관의 부하입니다. 다만 지휘관이 모반을 일으킬 것 같으면 이걸 고자질하는 역할도 있어요. 즉 지휘관을 보좌하면서도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 대표적인 예가 종회의 호군 호열이 있죠. 종회가 촉에서 모반 준비를 하니까 이걸 위군들에게 알려서 종회를 나락보내버립니다. 그리고 사마이가 제갈량하고 싸울 때 조회가 자신의 측근 진랑을 호군으로 보낸 적이 있습니다. 자신의 고명 대신에 중신이었던 사마이한테 감군을 보내기엔 너무 사마이를 못 믿는 것 같고 하니까 호군으로 보낸 거예요. 당시 진랑은 사실상의 감군 역할을 했을 것이다. 사마이의 일거수 일투족을 조회에게 다 별도로 보고했겠죠. 위관과 진랑은 왜군의 호군이었어요. 중군의 호군은 수도에 머물면서 전방에 나가지도 못합니다. 즉 중호군은 조은의 커리어 하이라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조은이 한중왕표에 이름도 못 올렸죠. 관우, 장비, 마초, 황충은 다 한중왕표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지금 만들어진 조은의 이미지에 걸맞으려면 한중왕표 두 번째 자리 있지 않습니까? 좌장군 장사 허정, 아니면 세 번째라도 그 좌장군 사마 방위, 당시 좌장군이었던 유비의 권력 핵심들, 즉 좌장군부의 수장인 장사나 좌장군부의 군권을 쥔 사마라도 되었어야 했다. 그런데 유비는 허정, 방위를 조은 대신 그 자리에 앉혔단 말입니다. 유비가 조은을 믿어 의심치 않았으면서도 크게 쓰진 않았다는 근거예요. 진수가 조은을 유비의 조하다 평했는데 발톱은 맞죠. 다른 발톱들은 적들을 핥히는 데 썼다면 유비가 조은은 자기 가려운 등 긁는 데만 썼습니다. 자기 집안 문제로 그런 거 내산화시키고, 그런 게 적들을 무찔러야 할 상장군이 할 임무냐 이거죠. 유비의 사랑을 보고 쓰는 면모를 봤을 때 분명 그 근거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대군을 통솔할 지휘관으로서는 부적합하다. 조은이 유일하게 그 흔한 독의 병권, 그것도 군도 아닌 일개 현 규모의 병권을 늦게나마 가진 적이 있는데, 유비의 자기 출병 때 풍습한테 대도독의 지휘권에서 밀리고 후방의 후군으로서 강주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쉬워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풍습이 아닌 조은이 대독, 즉 대도독이 되었다면 이릉대전의 결과가 달랐을 것이다. 암튼 그래서 조은에게 출세길은 유비가 죽고 나서야 열리는 겁니다. 제갈량의 1차 국벌이 저녁이었죠. 이때 중군이었던 조은이 중군의 군직을 떼고 작전에 참여합니다. 제갈량이 기산으로 출병할 때 조은이 기곡에서 미끼가 되는 거였죠. 조진의 발을 묶어놔라 절도를 받고 출병하는 겁니다. 사실 결국엔 또 별군으로 작전을 하는 건데, 재밌는 기록이 있죠. 이때 조은과 같이 작전했던 등지가 중감군이었습니다. 중감군은 중호군보다 높죠. 그래서 당시 기곡에서의 지휘권이 등지한테 있었느냐? 이건 제가 얘기한 적이 있을 건데 그렇지 않아요. 잔도를 불태우고 한 서사를 보면 조은이 주도적으로 했다 나옵니다. 그럼 등지의 중간군은 뭐냐? 조은이 맡고 있던 중호군 군직을 급을 하나 높여서 토스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 등지가 제갈량 측근이었으니 감군사자 형식으로 조은의 작전과 절도를 중간에서 보고도 받고 조율을 했을 것이다. 그 근거가 제갈량이 1차 북벌에서 패퇴하고 기곡으로 간 별군이 큰 피해가 없는 걸 보고 그 이유를 누구한테 보고받느냐? 조은이 아닌 등지한테 보고받아요. 등지가 조장군 덕분이다. 퇴각작전을 완벽하게 했다. 만약 이 1차 북벌에서 초기 승리를 했거나 말도 안 되게 조은이 조진을 이겨버렸다. 그러면 그때야말로 조은은 왜군의 지휘관으로 나갔을 수도 있었어요. 조은이 기곡도를 통해서 조진을 털고 진창을 점령했다. 그럼 바로 진창독이 됐을 것이고, 암도 진창의 한신의 버금가는, 그리고 지금 시대의 조은의 위상에 걸맞는 그런 출중한 지휘관으로 기록이 남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갈량이 내린 절도도 그냥 시간 버는 거였고, 병력 자체가 조진을 이길 병력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1차 북벌의 결과가 안 좋았죠. 그래서 조은은 2차 북벌에 참여하지 못하고 노안으로 그 커리어가 끝나버리는 겁니다. 저도 아쉬운 게 조은이 만약 그 관우나 장비 위원처럼 대병을 끌었다면 과연 어떤 모습을 보였겠는가. 유비가 생전에 지휘관으로 한 번쯤은 써보지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장비가 이끌던 파서군 1만은 정예 중에 정이었죠. 그래서 공격에서 장비보단 못해도 병권을 갖고 거점을 책임지고 지키는 데에는 관우보단 낫지 않았겠나 싶기도 하고, 다만 조은이 지휘관으로서 대병을 이끌지 못했지만 충성심과 바른 몸가짐은 크게 귀감이 되었다. 그 예가 그 아들들이 호분 중랑장 그리고 아문장을 역임하거든요. 호분은 황제의 호의대로 세습제예요. 절대 매수되지 않을 충성스러운 집안의 자손들만 하는 겁니다. 아문장도 앞에 얘기했죠. 지휘관을 배신하지 않을 부관. 익주자사 황보안이 바로 아문장, 장홍의 배신으로 죽었죠. 그래서 조은을 거품이라 한다면 관우하고는 또 좀 다릅니다. 안 긁은 복권 같은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오늘도 평화로운 역경로에서 오침 중인 손찬이 형을 조은이 깨우며 이르기를 조은의 통무지정면을 논해보시오. 이에 손찬이 형이 주섬주섬 일어나다 깜짝 놀랐다 하길 그대의 통무지정면을 그대가 묻는다면 그것은 이해 충돌의 요소가 있어 관정을 들라 하시오. 이에 조은이 버럭 화를 내며 관우께서는 지금 오침 중이니 그냥 대충 하시오. 손찬이 형이 마지못해 답하니 먼저 조은은 기병대를 통솔한 바 있으나 별전에 믿지 못할 기록을 제외하면 활약상이 없어. 다만 그는 제갈량의 1차 국벌에서 자신이 불리한 것을 알자 조진이 한중을 빈집하지 못하도록 스스로 기곡의 잔도를 불태워 사전의 추격을 방지하였어. 동시에 그가 대병을 지휘한 경험이 전무하고 유비가 그를 믿고 아꼈음에도 병권을 주지 않은 것이 시사하는 바가 크니 그의 통솔은 70을 주도록 하겠어. 그러면 무력은 어떻소? 그는 간이 배박해 나온 자요. 유비도 그가 몸 전체가 간으로 되어 있다 하지 않았어. 비록 소설 연이나 드라마처럼 수많은 병사들을 베고 또 베며 아두를 구한 것은 아닐지라도 적의 추격작전 지역에 잠입하여 포획되지 않고 목적물을 무사히 구출하여 돌아왔다는 것은 그가 말 하나는 기똥차게 탔다는 증거일 것이요. 그의 무력은 90을 주도록 하겠어. 이에 조은이 버럭하여 답하니 아니 장군께서는 코웨이의 양아들 조은을 욕보일 생각이요. 촉바 100만 대군의 끝없는 장극번기가 이곳 역경로 앞에 당겼거늘 그러지 말고 조금만 더 쳐주시오. 이에 손찬이 형이 어허 90이면 매번 선두에서 몸대놓고 싸우던 하오영과 동급이거늘 자꾸 무슨 쇼부를 치려고 하시오. 그러지 말고 조금만 더 쳐주시오. 알았어 그럼 92로 합시다. 조금만 더 쳐주시오. 93 이상은 안 돼요. 좋소. 그러면 시력은 어떻소? 그가 대계를 세운 바는 없으나 비록 신빙성이 떨어지더라도 북산에서의 공성계 일화를 참조하면 그는 적은 병사로 적들을 물러가게 한 바가 있어. 그의 지력은 70을 주도록 하겠소. 그러면 정치는 어떻소? 유비가 그를 가까이 두고 개인적인 용무와 내사를 맡긴 것을 보면 그는 신의와 원칙으로 일하는 자였음을 알 수 있어. 정치는 38 리메이크에 70을 인용하도록 하겠소. 그러면 매력은 어떻소? 조우는 원칙주의자로서 곁을 내주지 않는 성정을 가진 자였어. 무릇 이런 자들은 꺼리는 것이 많아 가까이 하기 어렵소. 그럼에도 적을 만드는 타입은 아니었으니 매력은 72를 주도록 하겠소. 이에 조은이 평을 다 듣고도 만족하지 못하며 말하니 통솔 좀 더 올려주시오. 유비가 패했을 때 조은이 후군과 패잔병들을 통제하여 유비를 구하지 않았어. 이에 손찬이 형이 손을 내저으며 당시 후군으로 대기하던 조은이 백제성에 입성하여 패잔병을 추린 건 사실이나 육손은 조은이 아닌 다른 자가 왔더라도 퇴각을 했을 것이요. 육손이 퇴각을 결심한 건 백제성을 포위하고 장기전에 돌입할 경우 조비가 남정을 행할 것을 알았기 때문이요. 그러니 그만 만족하고 물러가시오. 이에 조은이 내 공손찬의 통무지정면에 들어갈 때 반드시 복수하리라 일가라며 태청하니 손찬이 형은 한숨을 쉬며 다시 오침을 청하였다. 지금까지 명성에 비해 큰일을 하지 못한 조은에 대해 탐구해보았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하이프 부탁드리며 다음 시간에도 풍성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